자, 본부장님 또 열심히 뉴스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본부장님. 네. 뉴스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아침에 한 5시쯤인가요?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정리하는데 나왔더라고요.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계 불가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고 사실 그동안 계속 건강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이제 전립선암 때문이고 사실상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보니까 배뇨 증상이 호소되고 검진 결과 작은 결절이 발견됐고 4기면은 거의 끝 아닙니까? 그렇죠. 글리슨 점수 9점이라고 해서 암세포가 모르셨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도된 것만 이제 보도를 드리면 뭐 의심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보도된 것만 어쨌든 아픈 거라서 이제 더 이상 추측은 하지 않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글리슨 점수 9점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의료 용어인데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거의 뭐 이제 치료는 하지 않고 그렇겠네요. 관리만 하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사들 여러 개 읽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가능한 생존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전립선암은 암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아니요 생존을 가장 생존기가 이제 그 임파선암 다음으로 생존력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력이 높은데 어쨌든 이게 말기암이라서 약간 전이가 됐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그 약간 예후가 안 좋은 거죠. 늦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게 늦게 발견하시는 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전립선암은 대부분 다 치료가 되십니다. 빨리 발견하셨어요. 네, 예, 빨리 발견하시면 거의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립선암은 사실은 그 전립선을 싸고 있는 그 막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초기에 발견하시면 대부분 다 완치가 되십니다. 사실은 뭐 한 2기나 1기 정도에 발견하시면 대부분 다 이제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뼈까지 전이가 되면 공격적인 형태라 매우 우려가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립선암 미국 남성 100명 중에 13명이 일생 중에 진단받는 흔한 암이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보통 50세 이후의 남성들은 한 번씩 다 검사를 하시고 보통 PSI라고 피로 검사해서 PSI 검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50세 이상 남성들은 검사를 받아보시면 하고요. 글리슨 점수 9점이면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바이든 측은 이번 암이 호르몬의 반응에서 형태로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가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예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 체계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정치권 반응은 잇따르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소셜을 통해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바이든 케이를 기원한다고 밝혔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바이든의 이제 결의와 우아함이 이번 시련을 잘 이겨낼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어쨌든 전 부통령도 조 바이든 투사이면서 낙관적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바이든 건강보건 최근에 어쨌든 제가 어쨌든 말씀드렸어서 원제라는 책을 내면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됐고 악시오스와 CNN이 공동 집필한 원제라는 책이 있었죠. 그러면서 휠체어 사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 작년에 이제 어쨌든 그 모금 운동 때 이제 자기의 절친이었던 조지 클루니도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물 문제 유출조차도 이제 특검에서 녹취록에서 바이든이 기본 단어조차 그리고 이제 지명도 서로 이제 구분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 노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서 사실은 이번 대선의 후보직에 물러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으면서 확실히 건강을 혹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현재 델라웨어 자택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고 최근에 첫 공개 연설에서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BBC와의 인터뷰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실을 어쨌든 밝혔습니다. 어쨌든 밝혀서 이제 뭐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좀 얘기가 돼서 이제 화제가 오늘 아침에 상당히 크게 돼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네. 발빠르게 이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죠? 아마존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또다시 월마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국의 유통업체 월마트에서 관세 이유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어제 밤이죠. 이제 트루소셜에 우리나라 시간 어제 밤입니다.
월마트 가격 인상의 책임 전가를 하지 말아라고 올렸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월마트가 이제 가격 인상을 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자 월마트는 작년 한 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실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넘길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도 지켜볼 것이고 소비자들도 지켜볼 거다라고 이제 경고 메시지를 했고요. 이 앞서 월마트 재고 재무 책임자인 존 데이비드 레니는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여전히 높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인터뷰가 나온 직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급 회담에서 이제 관세율을 90일간 각각 115% 높이는 거에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불가피한 면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전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하고 이제 경제 성장이 많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컴플렉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동 방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성과를 해서 이 부분이 중복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보잉 계약이라든가 원전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 계약이 됐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래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날 방송 폭스와 인터뷰에서 내가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면 중국이 이미 파탄에 나섰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 관세 정책이 중국의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월마트가 아마 가격을 올리게 되면 되게 세금이라든가 이런 데 압박을 아마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계속 돈 올리지 말아라 이런 거죠. 너네가 떠안아라 이런 그쵸. 거죠. 예, 안 떠안으면 세금이나 다른 쪽에서 아마 인플레이션도 신경 써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이 부분에 그리고 이번에 뭐 경제 성장이나 그러니까 최악의 경제 성장, 최악이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쨌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 부분은 어쨌든 중간 선거까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탄핵당할 것 같은데요. 너무 강압적인 네. 거죠, 그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은 관세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를 놓고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 간의 이제 시각차를 보여주는데 기업들이 지게 생겼네요. 네, 기업들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기업이 돈을 벌어서 정부의 어쨌든 재정 적자를 메꿔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은 이번에는 어쨌든 뭐 초반이라 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되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생각은 이제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건데 이게 어쨌든 빅 뷰티풀 빌이라고 이제 통과시켜 달라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책 패키지입니다. 경제 철학과 감세 공약과 예산 구조 재편을 모두 녹아 있는 어쨌든 턴키 방식이었던 딜인데요. 이게 2017년에 트럼프 재임 당시에 통과시킨 어쨌든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뭐 일몰 조항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사실은 2025년 말로 자동 종료될 법인데 어떤 법이냐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민간 싱크텍에서 이제 텍스 파운드 텍스라 따른 건데 2034년도까지 정부 세수를 무려 4조 달러 감소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좋습니다. 좋은 건데 4조 달러나 세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지도부나 메디케어라든가 메디케이드랑 사회보장제도를 삭감하고 바이든 정부 때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IRA 뭐 친환경 세제를 대폭 줄이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복지 혜택을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엇갈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마가를 대표하는 지지 사람들의 어쨌든 이 부분들의 저소득층의 무료보험이라든가 연금 축소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어쨌든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난주에 어쨌든 공화당 소속의 강경파 5표가 반대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1차로 부결이 됐고요. 무디스가 어쨌든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국제평가 무디스가 결국 미국의 국제신용을 강등하면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무디스 발표문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구조적인 재정 적자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진단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화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름다운 법안이.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삭감이나 이런 것들 포장을 할 때 이쁘게 포장합니다. 원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포악하거나 이런 것들을 겉에서 볼 때 빅, 뷰티풀, 뭐 파워풀 이렇게 합니다. 늘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게 전략이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공화당을 다시 한번 단결해 달라고 하고
제도역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급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건 심각하니까 빨리 줄여야죠. 그렇게 근데 사실 이게 포지셔닝이 그런데 심각한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이게 재정 적자로 인해서 미국이 망할까요? 안 망하죠. 네, 근데 기축통화국이니까. 왜 근데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금리. 그렇게 금리랑 연관이 되니까. 별로 그렇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남 걱정할 때. 그렇죠. 우리는 우리 걱정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미국이 재정 적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미국이 재정 적자를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제학자분들도 많아요. 거기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주변국이 이제 피해를 보니까. 근데 지금 젠슨왕이 대만 가 있습니다. 대만. 지금 대만 가고 있어요. 대만 가 컨퍼런스 하고 있잖아요. 네, 대만 가서 이제 그 기조연설 TSMC를 지금 좋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제 H300 뭐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립 서비스 엄청 해주고 있어요. 타이페이에서 열린 컴퓨텍스라고 있습니다. 컴퓨텍스. 네, 컴퓨텍스 매년 우리가 지난해 올해 가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못 갔네. 안 나왔어요 출장비? 안 나오나요? 가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갔네. 제가 너무 바빠. 올해 가려고 했는데 벌써 5월이네.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해 8월인가 올해 갑시다고 했는데 벌써 5월이네. 5월이 온 줄 몰랐네요. 본부장님 저랑 같이 왔잖아요 회사에. 오려고 했는데 못 갔네요. 내년에 가야겠네. 내년이에요 또? 계속 내년. 이거는 이제 컴퓨텍스하고는 상관없는데 PSI 퀀텀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차세대 패권의 확보를 났었는데 컴퓨텍스 얘기를 조금 해주면요. 지금 5월 20일 날 대만 타이페이에서 컴퓨텍스를 젠슨왕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립 서비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약간 립 서비스 이미 나와 있는 얘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TSMC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TSMC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기본적인 젠슨왕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게 립 서비스를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인도 가면 인도, 일본 가면 일본, 우리나라 가면 우리나라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나라에서 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거 없고요.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내부 칩만 적용했지만 이제 마블이나 뭐 메디아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채택할 예정이고 엔비디아의 GPU는 하고 하반기에 H300 나온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핫한 뉴스 같아요. H300이 나올 것 같은. 그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랑 연관된 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026까지 기술 지배력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이제 엔비디아 최근에 좀 요구하고는 상관없이 퀀텀에 투자한다는 거고요. 요 얘기는 좀 말씀을 드리면 PSI 퀀텀에 75억 달러 추가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컴퓨팅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얘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년 뒤에나 이제 상용화 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양자 컴퓨터를 하면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하면서 이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은 주가가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 투 트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약간 보면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주요 고객이거든요. 엔비디아의 GPU의 주요 고객인데 빅테크들도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비싼 거예요. GPU가 너무 비싸고 이게 수요가 자기네들의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어쨌든 클라우드의 주요 고객이고 GPU가 좋아서 이제 AI의 주요 고객인데 이게 너무 비싸고 자신들에게 최적화되지가 않고 이러니까 자체 칩을 지금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내에는 이 엔비디아를 안 쓸 것 같아요. 다 자체 칩을 개발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문형 반도체.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개발할 것 같고 엔비디아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고객이 빅테크가 주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객을 바꾼 게 중동인 겁니다. 중동이고 나라별로 바꾸는 것 같아요. 나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로 이번에 바꾸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중동 가서 엄청 팔고 왔던데요. 이것저것. 그게 중복으로 판 것 같아요. 이미 팔아놓은 걸 다시 계산한 것 같고 계산하면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보도만 조금 보도에서 그거 이제 이번에 또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복 계좌가 좀 많아요. 계산을 다시 해봐야 돼요. 난 뭐 많이 팔고 온 줄 알았어요. 이미 판 것들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데다가 대부분 다 서버형이라 이게 내수가 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애플도 얘기하는 게 애플한테 화를 내는 게 그런 거예요. 공장을 지어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쵸. 예. 자국의 공장을.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게 내수가 리쇼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서브형이나 이런 것들이라 공장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 대부분 다 이미 팔았던 것들입니다. 그런 예. 거구나. 네. 오해했네요. 제가. 이미 많이 팔려 있고 계산됐던 것들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왜냐하면 그 경제에 대한 압박관념이 심해서 그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 부분이 너무 심해서 경제에 대한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번은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브룩스 스프린튼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브룩스 스프린튼이 이번에 가서 독서를 엄청나게 퍼부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관해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중복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점검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닌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 계산된 것들, 그 이미 팔렸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중복이 어떤가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부분에 관한 것들을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이번에 혜택을 많이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오픈 AI 쪽이 그나마 좀 혜택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두 군데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어쨌든 엔비디아는 그래서 약간 타깃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좀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빅테크들이 이제 지금은 1, 2년 내에 아마 자체 개발 칩들을 다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칩들이 이제 사양에 맞게끔 다 개발하고 있고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상용화돼 가고 있고 사실상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주문량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엔비디아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퀀텀 투자는 하겠다는 거고 이제 어쨌든 이 향후에 좀 더 많은 것들 양자 컴퓨터하고 자신들의 이제 이 GPU가 상극인데 요것들을 투트랙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엘튼 존이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AI가 내 컴퓨터에서 작심 발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무단 사용을 해서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정부 상대로 법적 대상을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BBC와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업들이 예술가들의 음악글, 이미지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이제 사용하는 것에서 고도의 절도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방치한다면 이제 창작자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음악자들이 이제 음악의 음원을 이제 CD에서 MP3로 넘어갈 때 한번 있었던 약간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도기 같은 거예요. 예, 그거하고 비슷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좀 개정안에서 이제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뭐 그 저작권에 대한 개정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될 경우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게 기술과 싸울 자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젊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결정은 창작 산업의 미래를 송두리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 정부가 이거 정책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한번 넘어갈 때 LP 판이나 요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나 그렇게 할 때 상당히 그때도 많은 것들을 뺏겼어요. 사실은 그때도 음악에 대한 것들을 음악 창작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음악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뺏겼습니다. 그 음악 라이센스나 이 저작권에 관한 것들이 철저하게 많은 것들이 이제 되지 않으면서 저작권인 것들이 많이 안 되면서 상당히 많이 뺏겼는데 요 부분도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저작권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정립이 되면서 여기서 어떤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AI 쪽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AI의 어떤 창작 권리에 대한 어디에서 어떤 권리를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한 권리가 빨리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혼재되는데 분명히 권리는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시대가 많이 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들도 목소리 권리를 어떻게 찾을지 권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권리. 예. 그리고 이제 이게 AI 칩 수출을 미국이 하잖아요. 중국에 이게 어쨌든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동에 어쨌든 엔비디아나 뭐 오픈 AI들이 칩을 파는데 이게 위험한 도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중동이 화웨이나 이런 쪽에 사실상
많이 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기술 안보 관리가 본격적으로 정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면 실제로 이제 5월 15일 날 보면 하원에서 GPS 추적기를 달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의 풀 후이젠가 하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수출 통제를 무력화하는 불법 유통 차단하지 않으면 첨단 기술이 적대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발의를 통해서 이제 물리학자 출신으로 이제 빌 포스트 의원이 유출을 하는 약간 자살 문제라고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수십억 달러의 칩을 계약했는데 엔비디아 칩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칩에 뭔가를 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 패권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칩을 넘기기 위해서는 뭔가 칩에 뭔가를 달자 번호나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를 달아야 된다라고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의라서 칩 보안법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시간 예상한 시간보다 넘겼네요. 너무 재밌게 하느라고 그러셨죠? 재미없습니다. 왜 재미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랩소디는 그럼 오늘 여기서 또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